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네 번째 내용은 전선의 굵기 선정입니다. 즉 굵기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선의 굵기 선정.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려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려 사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용 전류, 그 다음에는 전압 강화, 세 번째는 기계적 강도. 이렇게 있죠. 밑에서 밑에가 제일 쉬운 거니까 밑에서부터 알아볼게요. 기계적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선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얘가 끊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당기는 힘을 작용하게 되면 전선이 어디에 끊어지겠죠. 그 끊어짐, 즉 그 힘 이상의 가해지는 힘 이상의 강도를 갖고 있어야 전선이 끊어지지 않겠죠. 기계적 강도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압 강화는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에 따른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00V를 공급했는데 여기에 90V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압 강화가 크면 부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 즉 허용 범위 전압이 안 되면 부하에 어떤 무리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강화는 뭐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기계적 강도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압 강화가 작고 기계적 강도가 크면 좋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어요?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즉 경제성과 전압 강화와 기계적 강도를 적절하게 우리가 고려해서 전선 굵기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허용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용 전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안전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떠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즉 이 전선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에 의해서 줄열이 발생하죠. 줄열이 발생하고 이 줄열에 의한 전선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고 줄열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전선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 전선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전선의 기계적 강도가 그리고 어떤 이 전선의 특성이 어떻게 돼? 저하되겠죠. 저하된다 이거예요. 저하. 그럼 나쁜 거잖아요. 즉 이 온도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선의 기계적 강도라든가 이 특징이 저하되지 않는 그러한 허용 온도가 있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최저 허용 온도다라고 해요. 허용 온도. 그럼 이 온도는 뭐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온도 상승은 전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전선의 최저 허용 온도를 넘지 않을 만큼의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허용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전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최고 온도를 우리는 허용 전류 그리고 안전 전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굵기를 고려할 때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당연히 허용 전류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근데 뭐가? 그러면 경제성이 나쁘다 이거예요. 허용 전류가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선의 굵기가 크다 이거예요.
경제성이 나쁘다. 아시겠죠? 즉 전선의 굵기가 크면 허용전류도 크고 전압 강화도 작고 기계적 강도도 커요. 경제성을 고려해 보면 그런 만족한 걸 쓸 수 없으니까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송전선에서는 또 다르겠죠. 송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송전선에도 전선이기 때문에 뭐가 고려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허용전류 또 뭐? 두 번째 전압 강화 또 세 번째 기계적 강도 이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세 번째 손실, 전력 손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코로나 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경제성. 또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여기 볼게요. 송전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송전선은 주로 어때요? 고전압, 전압이 높고요. 대전력을 보내고요. 장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잖아요. 그럼 전선 굵기 하나를 올리면 굵기를 한 개 올리면 그만큼 장거리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즉 얘는 뭐냐면 전선 굵기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선 굵기 올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선에 대한 비용이 많죠. 구리가 비싸니까. 그럼 전선이 굵어지면 무게가 증가하겠네요. 그죠? 전선 무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지지물의 강도도 커야 돼요. 그렇죠? 지지물의 강도도 커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다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선 굵기 하나를 높이면 그만큼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송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는 꼭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미 경제성을 고려를 하면 언제 가장 경제성이 좋냐라고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켈빈의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켈빈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 선정하는 공식이 켈빈의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그 켈빈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A 전선 굵기, 여기는 price 뭐 가격이죠. 가격 돈. 볼게요. 자, 전선을 굵게 하면 P1 전력 손실에 의한 금액은 작아들어요. 그죠? 전선을 굵게 하면 저항이 그러니까 전선 굵기를 굵게 할수록 저항은 감소하게 되고 전력 손실도 감소하잖아요. 그럼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전력 손실에 의한 돈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근데 전선 굵기를 굵게 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전선이 굵어지면 전선의 비용도 많이 들고 지지물의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P2. 즉 P1은 뭐냐면 전력 손실에 따른 비용. P2는 뭐냐면 전선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돈을 안 쓰면 우리가 은행에 놓으면 뭐가 생겨요? 이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상각비. 절약할 수 있다. 전선이 굵어지면 전선 비용이나 그 이자에 대한 비용. 전선 비용 그리고 이자, 상각비 뭐 이런 것들을 합친 값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금액이 가장 낮냐라고 했더니 어쨌든 결국에는 얘랑 더한 게 총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더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때 가장 경제적이더라 이거예요. 이때. 얘 두 개를 더한 게 이때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가 되더라. 이게 뭐예요? 켈빈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증명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자, P1은 얘는 반비례하잖아요. 굵기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얘는 A의 뭐 상수값 K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P2는 비례하잖아요. K2에 A. 그러니까 얘는 전선 굵기에 반비례하고 얘는 전선 굵기에 비례해요. 그럼 전체 가격은 얼마예요? P는? P1 플러스 P2.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에 K1 플러스 K2A. 그러니까 K1, K2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그럼 전선 굵기에 대해서 뭐 해볼까요? 미분해볼까요? DA, DP를 0으로 만족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A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볼까요? 얘는 A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의 제곱 K1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A에 대해서 미분하면 K2가 나와요. 0 나와요. 그럼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넘어가서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야 되겠네. 그죠? K2는 A의 제곱 K1 되고 그럼 여기에서 A는 루트 K2, K1 돼요. 이렇게 어떤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P1, P2, 루트 K1, K2라는 값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P1과 P2가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 여기에서. 그게 켈빈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구하는 법칙이 뭐다? 켈빈의 법칙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언제 뭐가 같을 때? 전력 손실에 의한 금액과 전선 비용과 그 비용에 대한 이자와 상각비를 합친 그러니까 연간 그 값이 같을 때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가 된다라는 게 켈빈의 법칙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여러분들 교재 순서에 의해서 허용 전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용 전류는 우리가 4번에서 얘기했을 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허용 전류였고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표피 효과입니다. 표피 효과. 표피 효과 볼게요. 표피 효과. 이 표피 효과는 여러분들이 뭐 자기학에서 뭐 이미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뭐 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균일하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즉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H. 그런데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자계도 시간적으로 변해요. 그럼 이 자계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 와전류가 이렇게 생겨요. 이쪽도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보니까 이 전선의 중심에는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고 이 바깥쪽에는 전류와 노란색 전류와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중심에서는 전류 밀도가 작고요. 이 바깥쪽에는 전류 밀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중심은 전류 밀도가 뭐한 거예요? 작고 전선의 바깥쪽 전류 밀도가 큰 것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표피 효과는 전선은 제가 분명히 요만큼 쓰는데 전류는 여긴 안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항 R은 로 A분의 L인데 요 안쪽은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실제 유효한 면적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항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표피 효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피 효과에는 자, 여기는 델타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침투 깊이. 델타는 루트 파이 F 뮤 K 또는 뭐 도전도 시그마 분의 1 메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피 효과는 이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표피 효과는 주파수가 클수록 뮤 투자율이 클수록 도전도가 클수록 얘네들이 클수록 어떻다? 표피 효과가 심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 표피 효과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류가 전선의 표면으로만 흐르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는 거죠. 표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 흐른단 말이에요. 안에는.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똑같은 전선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둔다 이거예요. 여기는 안 쓴다고요. 이게 뭐예요? 바로 얘가 중공 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표피 효과도 줄어들고 직경도 커져서 코로나 방지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 표피 효과다. 자, 일곱 번째는 전선의 진동과 도약입니다.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선이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철탑이. 그럼 철탑이 여기도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철탑이. 그리고 이 철탑에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전선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죠. 얘는 전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애자, 이것은 철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진동이라는 게 있고 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진동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얘는 외부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보겠습니다. 바람. 미풍 이렇게 얘기해요. 미풍. 미풍이라고 하는 것은 5m/s 정도의 아주 약한 바람을 뜻해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요 뒷면에 여기에는 회전하는 바람이 생겨요. 류가 생긴다고요. 회전하는 이렇게. 그럼 바람이 얘가 이렇게 불면 요 전선 뒤편에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와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 전선이 얘가 이렇게 불면 뭐 좌, 우 진동도 발생할 거고 요 와류에 의한 상, 하 진동이 발생하겠죠. 얘가 뭐가 한다거나 진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선을 붙잡고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애자라고 하고 이 전선을 붙잡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클램프라고 해요. 그럼 이 전선이 위 아래로 진동, 좌우로 진동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뭐가 되게 피로가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되겠죠. 전선에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럼 얘가 피로가 누적이 되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선이 끊어지겠죠. 전선에 단선이 발생한다. 단선. 그렇죠? 그러면 이 진동이 됐을 때 이러한 전선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전선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진동을 뭐 하면 돼요? 진동을 흡수하면 돼요. 흡수. 그럼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무게추를 다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출렁일 때 그 중간에 어떠한 무게가 있는 것을 달아 놓으면 이 진동이 여기 클램프까지 안 가겠죠. 즉 얘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진동을 흡수한다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얘네들을 댐퍼다라고 얘기해요. 댐퍼. 얘는 뭐 하는 애요? 진동 방지. 그래서 전선에 진동이 발생할 때 이 진동을 흡수하는 애가 뭐라? 댐퍼예요. 댐퍼. 그리고 얘 댐퍼를 달아도 이 진동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결국엔 이 클램프 전선과 클램프 사이에 진동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선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선과 동일한 재질로 여기를 이렇게 보강해줘요. 이렇게 보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머로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머로드는 뭐 하는 거야? 전선의 단선 방지. 아모르드. 댐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약은 뭐죠? 도약? 뛰는 거죠, 도약이. 도약,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클램프가 애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있으면 겨울에 뭐가 와요? 눈이 와요. 눈이. 그럼 눈이 이렇게 전선에도 쌓이겠죠. 이렇게 전선에 이렇게 쌓여요. 그런데 전선에 눈이 쌓였다가 온도가 상승하면 이 전선에 붙어있던 애들이 떨어지겠죠. 조금씩 떨어질까요? 아니면 한 번에 떨어질까요? 얘네들이 눈이 한 번에 떨어져요. 대부분. 일괄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떨어지는데 얘가 온도가 상승해서 여기가 녹으면서 떨어질 때는 얘네들이 한 번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눈이 쌓여서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다가 이 눈이 톡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전선이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튄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전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얘가 위로 튀고 하다 보면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닿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L1, 얘를 L2, 얘를 L3라고 하면 얘네들이 서로 닿는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튀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 닿는다 이거예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상간 단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상간 단락. 그럼 상간 단락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얘가 암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전선이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나란히 있다면 이렇게 상간단락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얘랑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또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게 되면 얘랑 보면 지금 우선 얘랑 이만큼 떨어져 있고 또 얘도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옵셋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떨어져 놓는다. 이 옵셋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약에 의한 상간단락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예요. 전선의 진동과 도약으로부터 어떤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댐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댐퍼는 뭐다? 진동 방지. 전선의 진동 방지고 아머 로드는 진동 시 전선이 단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첨가선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전선의 단선 방지. 그 다음에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에 도약이 있을 때 서로 상간단락 방지다. 상간단락 방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내용은 2도입니다. 2도. 8번째 2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2도.
영어로 하면 DIP, 뭐 딥이라고 하죠. 이도에 대해서 볼게요. 만약에 어떠한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편의상 여러분들은 전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물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높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전선 지지물의 수평거리보다 실제 전선은 요만큼 아래로 쳐져 있을 겁니다. 요 아래로 쳐져 있는 요 거리를 우리는 2도 딥이다라고 합니다. 2도 D. 그러면 전선이 2도의 정의가 뭐냐? 전선이 지지물 지지점으로부터 처진 정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지물 지지점으로부터 아래로 처진 정도를 우린 2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도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 자,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여름에서 볼게요. 여름. 여름에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그렇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선이 팽창을 합니다. 늘어난다 이거죠. 그럼 팽창을 하게 되면 전선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얘가 바람에 의해서 수목에, 즉 나무 뭐 이런 것들과 닿을 우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과 접촉될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선이 팽창이 되면서 무슨 사고? 단락이나 상간 단락이나 뭐 지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언제? 이 D값이 너무 커버리면. 근데 겨울을 한번 볼게요. 겨울은 온도가 어때요? 내려가죠, 그죠? 그럼 전선이 수축을 합니다. 전선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팽팽해진다 이거. 팽팽해지면 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전선을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전선이 뭐예요? 단선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언제? 요 2도가 너무 작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 겨울이라고 하는 확실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2도를 어떻게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2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다 얘기한 거지만 정확하게 또 얘기하자면 이 2도가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해요. 2도가 너무 커버리면 얘가 이런 나무랑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물을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높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높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두 번째, 2도가 크면 요 2도가 크면 전선이 많이 늘어진 거죠. 좌우 진동에 의한 다른 상과의 뭐 상간 단락이라든가 수목과 닿으면 뭐예요? 지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2도가 너무 커버리면 좌우 진동에 의해서 다른 상과의 상간단락 또는 수목과 닿은 지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2도가 너무 작아 버리면 장력의 증가로 인하여 심하게 되면 단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우리가 2도를 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도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째, 두 번째 2도의 계산. 2도를 계산하는데 그림을 제가 다시 그릴게요.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지지물이. 자, 여기에서 2도를 계산하는데 먼저 이 지지물과 지지물 간의 거리를 우리가 S 미터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지물 간의 거리, 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2도 t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선은 분명히 이러한 방향으로 당겨질 거예요. 그죠?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얘를 t라고 볼게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평 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에 갖고 있는 무게가 있겠다. W. 전선의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전선의 자중. 킬로그램 퍼 미터예요. 단위 길이당 무게. 장력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2도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2도 D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8 T분의 WS의 제곱 메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 T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수평 장력이에요. 수평 장력. 은 안전율 K분의 P가 돼요. 이거를 수평 장력은 이렇게 써볼게요.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어떠한 전선에 힘이 100kg의 힘이 이렇게 당겨지고 있어요. 얘를 이제 수평 장력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전선은 요 100보다 커야지 얘가 안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전선에 100kg이라고 하는 수평 장력이 가해지고 있으면 얘가 안 끊어지려면 이거보다 더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전선의 인장 강도. 얘를 만약에 200k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200kg 이상, 200kg까지 얘가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인장 강도를 이제 P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100만 필요한데 얘를 200인 걸 썼잖아요. 그럼 안전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안전율 2가 되는 거예요. 2배만큼. 그렇죠? 그럼 얘는 인장 강도는 수평 장력에다가 안전율을 곱하면 되는구나. 그죠? 인장 강도는 수평 장력에 안전율을 곱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수평 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T는 K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가 수평 장력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인장 하중. 이게 두 번째네요. 자, 세 번째는 전선의 실제 길이.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이것도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감보다 크겠죠.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입니다. 2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요 값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공식으로 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2도는 8T분의 WS의 제곱.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넣어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지점에서의 장력. 지지점에서,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수평 장력은 여기에서 수평 장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지지점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요 점에서의 또 장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지지점에서의 장력 T0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WD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해 주셔라.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평균 높이. 평균 높이. 전선의 평균 높이예요. 그럼 평균 높이를 여기로 할 거냐, 여기로 할 거냐 모르잖아요. 그죠? 이때 H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H다. 그러니까 지지점까지의 높이를 H다라고 하면 평균 높이는 요 2도를 3등분해요. 이렇게. 3등분.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평균 높이를 3분의 2D를 뺀 요거를 우리가 평균 높이다가 H0는 H-3분의 2D를 우리가 전선의 평균 높이로 본다 이거예요. 요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실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2도와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라. 요 내용이기 때문에 요 공식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요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번째 하중. 아홉 번째는 전선의 하중입니다. 전선의 하중. 이 전선의 하중을 보게 되면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지지물이 있으면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죠. 이렇게. 그럼 하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전선의 무게, 얘를 W0, 얘를 전선 원래의 무게, 자중이라고 하고요. 전선이 있는데 눈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눈에 무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WI 이렇게 써보자. WI. 얘를 빙설하중이라고 해요. 빙설하중. 그리고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볼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 거란 말이에요. 얘는 W wind. 그래서 W라고 해서 얘를 풍압하중이다. 그렇죠? 풍압하중. 그럼 여기에서 이 전선의 자중은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단위 길이당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가 되겠죠?
공장에서 부터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자, 빙설하중을 볼게요. 빙설하중. 빙설하중.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전선의 직경을 제가 D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눈이 어떻게 쌓일까요, 여러분들? 눈이 여기에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맞나요? 전선 눈이 이렇게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쌓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자? 근사화 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근사화할 거냐면 전선의 직경이 D라고 했을 때 이 눈이 그냥 균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6mm가 6mm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해서 구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전선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눈이 6mm가 쌓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지금? 근사화한 거예요. 그럼 얘에 대한 뭐를 구하면 돼요? 무게를 구하면 돼요. 눈에 대한 무게. 근데 요 눈에 대한 무게 비중을 얼마로 하냐면 0.9g이에요.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당 무게를 0.9g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에 대한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게. 자, 얘는 요거의 면적은 있잖아요. 여기가 6mm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D 플러스 12죠, 그죠? 그럼 요 파란색에 대한 요 원의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4분의 파이 D 플러스 12의 제곱. 그게 요 원 전체의 면적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뭘 빼야 돼요? 요 전선의 면적은 빼야 되잖아요. 빼기 4분의 파이 D제곱. 그쵸? 맞잖아요. 이렇게. 그게 요만큼, 여기의 면적이라고, 여기. 눈. 여기를 제외한. 그죠? 근데 보니까 보통 전선의 굵기 D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죠? 밀리미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제곱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죠. 그렇죠? 미터의 단위로 바꾸면. 거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1m라고 볼게요. 1m. 그럼 얘가 눈의 최적이 돼요. 눈의 최적이죠. 눈의 최적에다가 비중 곱하면 무게가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0.9. g을 키로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세제곱센치를 세제곱미터로 하려면 10의 6승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약분되네. 그렇죠? 여기 1이에요, 1 여러분들.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킬로그램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m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빙설아줄 WI라고 하는 것은 4분의 파이에 D 플러스 12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곱하기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메타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지금 얘도 우리가 이렇게 뭐 한 거예요? 근사화 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근사화 하면 WI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0.0054 파이에 근사화한 거라고 했어요. D 플러스 6으로 된다 이거예요.
킬로그램 퍼 메타로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빙설하중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근사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인가요? 이게 빙설하중. 두 번째는 지울게요. 두 번째는 풍합하중을 볼게요. 풍합하중. 풍합하중 하는데 여러분도 공식에서 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단위예요. 뭐의 단위라고요? 압력의 단위.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예요. 이게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럼 풍합하중을 보게 되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직경이 D예요. 그럼 바람이 어디서 오나요? 옆에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땅. 그죠? 그럼 압력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땅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선이 바람으로부터 받는 면적은 무슨 직사각형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받는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풍압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예요? D 곱하기 여기 단위 길이니까 1m가 되네. 그럼 풍압하중 W는 어떻게 되겠어요? P 곱하기 D 면적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가 밀리미터라고요. 그럼 얘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야지 단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단위 길이당 얘기했으면 이제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풍압 하중은 P 곱하기 D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분의 P D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눈이 있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돼요? 이제 우리가 빙설하중은 여기 6m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D 플러스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식에서 눈이 많은 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000분의 P. 이 D가 뭘로 바뀌어요? D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퍼 메타.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풍압 하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빙설 하중은 WI는 공식으로 써보면 4파이의 D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에 곱하기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얘를 근사화하게 되면 0.0054 파이 D 플러스 6 킬로그램 퍼 메타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풍압하중은 눈이 없는 데에서는, 그죠? 눈이 없는 데에서는 눈이 빙설이 없는 곳에서는 W가 1000분의 P, D 킬로그램 퍼 메타잖아요. 여러분들이 얘는 압력의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이고 얘는 단위가 밀리미터잖아요. 그죠?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 곱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빙설이 있는 곳에서는 풍압하중은 똑같아요. 1000에다가 직경만 늘어난 거죠. P에 D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문제에서 그냥 공식으로 찾아라라는 걸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하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하중을. 자, 전선의 실제 자중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자중 W 제로가 되고요. 풍합하중은 어디로 작용해요? 좌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풍합하중은 옆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없는 곳에서는 전체 이 하중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W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W0의 제곱 플러스 W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눈의 무게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WI 빙설하중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하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W는 루트 요거의 길이 W0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WW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빙설이 있을 때, 이것은 빙설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저온 지역, 그렇죠? 여기는 고온 지역.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중을 구하는 이 식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